네, 이번엔 정치권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한 정부의 반응부터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 또 여야 내부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반등했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이번 주는 1%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메가 프로젝트 관련한 여론은 좀 긍정적인 편인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지지율 분석하세요? 그 지지율이 1% 정도 하락한 거니까 이건 계속 이제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지지율도 지지율입니다만 당연히 부동산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점점. 예. 전세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요. 이재명 정부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안정되기 어려운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워낙 인구가 많이 몰려 있고 또 지방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을 계속 해왔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보수 진보 정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갑자기 어떤 정책 한두 개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특히 이제 부동산이 수도권의 가격이 높고 지방보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양극화란 말을 쓰는데 수도권에서도 차이가 엄청나요. 요즘 동탄 이런 데는 기흥도 그렇고 많이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수도권 내에서도 지금 특히 서울 강남 지역, 서초 이런 지역과 송파 이런 지역과 한강 이북 지역의 차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뭉뚱그려가지고 수도권과 지방은 격차가 심하다라는 것도 사실 직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다단해요. 예. 격차도 심하고 또 균형 발전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인데 민생 문제도 그렇고 또 물가가 높고 환율이 요즘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중동 전쟁이 아직도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경제 환경의 여건의 환경 이유 때문에 고물가, 고환율, 유가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권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렵죠.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아마 그런 걸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정부가 민생 성과로 실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쉽지 않다. 아마 그런 것들이 지지율에 좀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예. 네, 대통령이 오늘 23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도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고 이제 좀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장 상황을 정상적으로 보고 있다면 심각성을 느껴야 될 겁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계속 상승했습니다. 74주 연속 상승했는데 한국 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연속 상승 최고 기록은 문재인 정부 때 85주입니다. 따라잡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세도 74주 연속 상승했는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전세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과 똑같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그러면은 전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은 특히나 중소형 아파트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 있을 때 하자는 그 대기 수요가 시장에 더 빨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결국은 민생고가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돼야 될 것인데 답정너식으로 어떤 정책 방향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든가 혹은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을 상당히 배관시해온 민주당 정부 특유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는 그런 결론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면 이런 토론회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말로 이재명 정부가 모든 대안에 대해서 열어놓고 특히 파격적인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최근 롤러코스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 증시의 그 원인을 두고 그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도입 과정에 대한 수사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코스피를 거대한 투전판으로 만든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ETF라고 하는 건 원래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구성하는 그 시장 전체
또는 시장의 일부를 기초 자산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코덱스 200 같으면은 코스피 200 지수가 1% 오르면은 그 코덱스 200 ETF도 1% 올라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2배짜리 레버리지 ETF라고 하면은 그 코스피 200 지수를 구성하는 시장의 종목들이 1% 오르면은 ETF는 2% 올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원래 개별 종목만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올해 1월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금융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5월 27일에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처음 상장된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 코스피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심해졌어요. 지난달 한 달 동안 이 레버리지 ETF의 그 거래 대금이 212조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그 레버리지 ETF에 돈이 몰렸나 보면은 작년 연말 한국예탁결제원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그 보유액 총 합계는 1,014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0대가 가지고 있는 건 13조 원밖에 안 되고요. 30대 이상이 1,000조 원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20대, 30대, 40대는 그나마 4년 전보다 주식 보유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 투자자들 중에 60.4%는요.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액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이들의 총 합계는 전체 개인들 주식 보유액의 2%가 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는 해도 내가 돈을 번 사람은 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아까 작년 연말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때 코스피가 4,214포인트로 마쳤어요. 올해 5월 27일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기 직전에 코스피가 7,519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른바 포모라고 해서 나만 시장에서 소외된다는 그 공포감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을 때, 삼성전자가 10% 오를 때 내가 이거 사면은 20%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심리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이 몰리고 급등락이 반복되면은 그 ETF를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시장 전체의 불안이 커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우리 거래소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커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의 52%가 넘습니다.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만.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 결정 과정이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세 사람에게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이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정책실장. 두 번째, 직을 걸고 막지 못했다고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금융 전문성이 없는 분이어서 처음부터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인사를 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 세 분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하게 강구하고 실행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역시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제도 보완을 보완 중이다, 고민 중이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성과급등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물론이고 양대 노조에서도 거세게 반발했다고 하는데 이 논란,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돼요. 근로기준법에 정확하게 그 규정이 있어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전액 화폐로 지급하게 됐어요.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통화로 직접 이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지역 화폐, 지역 이제 상품권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 개정 문제는 이건 근로자에게는 돈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개정안 내 가지고 물론 철회는 했습니다만 대단히 신중하지 못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 주식 오르는 것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성과급 논란이 꽤 있었잖아요. 일단 일단락은 됐습니다만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만 일파만파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초과세수 문제이고 이게 초과세수냐 초과이윤이냐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저는 이 논란이 여전히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예요. 사실 성과급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유동성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경제학의 분석도 있어요. 경제학의 분석도 있고 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다. 사실 지금 이 생산 쪽 금융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이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뭔가 이 생산 금융 쪽으로 이제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이게 두 금융시장과 금융시장의 이제 이 주식시장의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이렇게 딱 떨어져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완전히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처럼 이게 공공재가 돼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 구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자꾸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 자금이 들어가서 이게 주식 시장과 연계돼 가지고 뭔가 선순환이 되고자 하는 게 정책의 목표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이제 말씀처럼 워낙 이 아까 부동산 양극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식시장 양극화가 대단히 심해요. 주가가 한때 9천을 넘었었잖아요. 코스피가 종합주가 지수가. 근데 이제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하루에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데 6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600포인트가 떨어지고 600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데 300, 400은 기본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같은 300, 400포인트가 빠지면 다음날 오르고 이게 일반 상식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대한민국의 어떤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과도하게 쏠린 게 그게 또 한국 이 주식시장의 강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축구 잘하는 사람한테 쟤는 축구 빼놓으면 시체야. 그럼 얘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두 종목에 쏠려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가지고 점점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그것과 이게 연관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특정 기업의 수익이 워낙 많이 나게 이번에도 엄청나게 났잖아요. 삼성전자가 최대 수익이 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임금 노동자들이 돈 달라 송가급 안 줄 수 없죠. 이제 타협이 된 건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주식시장의 문제가 인플레이션과 연결되고 그게 또 부동산 시장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뭔가 방향을 순환시키려 했던 건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되는 상황.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 문제를 꺼냈던 건데 이것도 이 경제라는 게 어느 하나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좀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동산과 주식시장 문제, 노동자 임금 지급 문제까지 좀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전까지 보안 수사권 폐지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장윤기 사건을 들어서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경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라고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었습니다.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조직적 범죄 축소 은폐 정황이 드러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합니다. 네,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안을 발의한 민주당 하루 만에 법사위 심사에 들어가면서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여야가 완전히 지금 갈려 있잖아요. 일단 야당은 보안 수사권 폐지는 안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떠나서 지금 야당 입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계속 줘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시대 방향에 맞지가 않고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건 기본 방향은 맞겠습니다만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고 아무런 그 이제 검찰에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도 전혀 안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지금 보니까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점점 이제 입장이 바뀌고 있고 아마 이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8월 17일 날 최종 끝나겠습니다만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지난달 25일 날 얘기를 했나요? 정부의 방침도 동일하다. 당의 방침과 동일하고 그러나 따로 정부는 안을 내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 어떤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언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 김민석 전 총리도 전당대회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권리당원, 강성 권리당원들, 민주당의 당원들은 이제 보안수사권을 완전하게 폐지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류가 이제 이게 방향이 맞죠. 맞겠습니다만 이번에 뭐 다들 얘기하는 거죠.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의 수사권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게 묻혀졌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끝난 얘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있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그동안 아까 한병도 원내대표 말처럼 우리나라 사법경찰 측에서 80년 동안 말이죠.
근데 대다수의 검찰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른바 정치 검찰은 1%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양산해 왔죠. 정치 검찰 권력 남용, 그리고 뭐 별건 수사라든지 기획 수사라든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어요. 그래서 검찰의 개혁은 맞는 건데, 따라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이제 출범해요. 10월 달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추진하는 건 알겠는데, 완전하게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아주 제한적인 것.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아주 중대 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왔다고요. 예. 그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런 걸 최대한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되 아주 이 법을 좀 촘촘히 짜서 말이죠,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를 할 수 있게끔. 근데 지금 얘기인데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안 수사권 요구권을 주겠다는, 보안 수사 요구권. 요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경찰이 그 요구를 듣지 않을 때 뭐 사법경찰관을 뭐 문책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두는 것 같은데, 그것과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되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 이나마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정청래 전 대표가 7월 17일 재헌절 이전까지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8월 17일 전당대회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8월 17일 전당대회 끝나고도 얼마든지 더 문제가 생기는 걸 각계의 얘기를 듣고 보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민변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70% 가깝게 보안 사건 폐지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당이 너무 과도하게 특정 이 결론을 내놓고 하지 말고, 사실 아까 민주당 지지율 같은, 물론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아요. 높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2030에게도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 분명히 있어요.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예. 지난 지방선거는 생각보다 왜 성과가 안 좋았나?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지금 아까 경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과연 국민들의 중도적인 민심은 어디에 있는가 좀 보면서 하는 게 전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서두르지 말고 길게 보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대안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지금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귀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보안 수사권 문제가 국민 전체의 삶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민주당에서는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슨 대안을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으면 이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합니다. 자,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께서 잘 아실 만한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보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성범죄가 동기가 되었을 만한 단서가 있는데 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까 의심을 해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내려보낸다고 쳐요. 그런데 애초부터 부실 수사를 했던 경찰이 또다시 부실 수사를 해서 사건을 덮을 요량으로 열심히 찾아봤는데 뭐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안 수사를 했답시고 올립니다. 검사가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데 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를 검찰청에 불러서 조사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조서 받아도 그건 위법 수집 증거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안 남겼다고 해도 그 피의자를 불러서 뭘 물어보고 그걸 통해서 단서를 얻어서 압수수색을 한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압수물이 있어도 위법 수집 증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보안 수사권이 없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요구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2025년 경찰청 통계를 기준으로 1년에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내려가는 사건 수가 11만 건이 넘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그 사건들의 대다수는 제대로 보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거의 똑같은 상태로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중에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넘쳐나게 되고, 혹은 재판을 안 받아도 되는데 잘못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들이 양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면 사회가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재고해야 되고, 이걸 전당대회의 땔감으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네, 보안 수사권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의견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여야 내부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 투표제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친청계에서는 선호 투표제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예.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 선호 투표제라는 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3명의 후보가 있으면 3명을 다 연계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 명만 쓰잖아요. 예. 3명을 다 연결해서 가장 이제 성적이 안 좋은 마지막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러니까 그 후보를 1등으로 맨 처음에 쓴 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2위를 누가 적었나 그 표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라서 지금 송영길 의원하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같은 지금 이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영 내 소진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반대 대척에 있는 세력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유권자 이제 그 권리당원들을 얘기하는 건데 민주당에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송영길 의원을 1위로 쓰면 2위를 정청래보다는 그 김민석 의원을 쓸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볼 때 그러면 그 표가 김민석 의원한테 간단 말이에요. 떨어지더라도 송영길 의원이. 그러니까 그런 걸 의식한다면은 당연히 이 선호 투표제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정청래 전 대표가. 근데 지금 현재 양측이 다 어쨌든 이 정치적 유불리, 이 득표에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한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생각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선호 투표가 아무래도 결선 투표보다는 불리하다는 생각을 할 거고 예. 정청래 전 대표는 그렇다면은 저는 이건 결국은 이 명분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호 투표가 더 효능감이 있는 제도냐, 아니면 결선 투표가 효능감이 있느냐. 제가 볼 때 선호 투표가 더 맞다고 봐요. 과거에 71년도 7대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신민당의 경선에서 김영삼 당시 후보가 됐다가 결선 투표에서 이제 그 김대중 후보가 이제 선출이 돼서 김대중과 이제 박정희가 싸워서 박정희가 이겼죠. 그때 7대 대선 때 아주 근소한 차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결선 투표라는 건 바뀐다고요. 이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 그 정치 세력 간 연대도 이루어지고 뭐 단일화 지지선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자체도 뭐 정치행위니까 나쁜 건 아닌데 민주당의 지금 현재 그 지난번 국회의장 후보 뽑을 때도 선호 투표를 했고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나 어느 일각에서는 어떤 패널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이 당원 당규 위반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당원 당규가 민주당 당원 당규가 과반 득표 이상에게 이제 그 선출된 걸로 보는데 그 방법을 결선 투표 등을 당규로 정한다로 돼 있지 선호 투표를 하면 이게 당원 당규 위반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는 말도 없어요. 결선 투표 등 당규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고 예. 기본적으로는 과반 득표 이상이나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선호 투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유불리를 따져봐야 양측의 주장은 팽팽한 거고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선호 투표는 결선 투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과반 투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날 이 결정이 될 거예요. 따라서 예. 저는 선호 투표 제도가 그리고 호주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일부 주가 또 시행해요. 그러니까 선호 투표는 제도적으로 우수한 제도예요. 절대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단지 이게 갑자기 이제 선호 투표를 얘기하니까 전당대회에서 이게 뭔가 이게 정청래 전 대표에게 불리하니까 꺼내는 게 아니라는 게 정청래 전 대표 측의 주장이거든요. 이 주장이 팽배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인 제도냐라고 본다면 저는 선호 투표 제도가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측이 주장하는 명분이 좀 약하다. 그 주장의 내용은 알겠어요. 양측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건데 그 속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선호 투표가 전 채택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선호 투표 제도가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그것도 결선 투표가 아주 열악하냐 그것도 아닌데 굳이 제도로 따지면 저는 선호 투표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친청계에서 계속 반대해도 선호 투표제로 반대하더라도 이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렇게 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선호 투표를 얘기를 꺼내는데 지금 선호 투표를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 좀 약해요. 일단 그 주장이 안 나와서 문제가 안 되는데 주장이 예. 나왔기 때문에 이거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기가 지금 참 당원 당규 위반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호 투표가 나쁜 제도가 아니에요 일단. 랭킹 초이스 보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두 번째 된 사람을 초이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코 제도로 아주 비교 열위에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선호 투표제.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저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일단 남의 당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호 투표를 하든 결선 투표를 하든 그것은 민주당에서 정할 일이지만
민주당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당원 당규는 지켜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하도 논란이 돼서 제가 민주당 당원 당규를 좀 정밀하게 봤습니다. 찾아보셨군요. 제가 변호사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의 현행 당원 당규상으로는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선호투표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민주당 당원에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서로 다른 제도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당원 98조 1항에서 이것은 이제 그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같은 공직 후보를 뽑는 데에 적용되는 규정이긴 합니다만은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또는이라는 말을 통해서 두 개가 서로 다른 제도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주당 당규 당직 선출 규정 74조 1항 4호에도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라고 해서 명확하게 나와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당대표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 민주당 당원 25조 1항 4호를 보면은 당대표는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결선투표 실시 등이라고 되어 있고 그게 당규로 내려가면요. 당직선출 규정 66조 1항 1호입니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선투표 등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결선투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당원 당규 개정 없이 민주당이 당대표를 뽑으면서 선호투표를 하면은 이것은 당규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당원 당규를 고치든 아니면은 있는 당원 당규 그대로 결선투표를 하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자율성은 굉장히 폭넓게 보장되지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당원 당규에 명백하게 위반될 때는 그것이 법원에서 가처분 같은 것으로 제동을 걸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예. 상당히 개파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문헌의 한계를 넘은 그런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과연 민주당이 이런 능력으로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굉장히 커진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네, 지금 민주당 당원 당규로는 선호투표제를 하기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국민의힘 상황, 지금 징계 정치가 이어지고 있고 장동혁 대표의 발언 수위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이 가장 큰 마이너스라면서 다 품고 가자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자기 자신과 당을 동일시해서는 안 되죠.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라고 장동혁 대표가 표현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의 쇄신과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분들은 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전체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수 진영 전체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면 그것을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 즉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릇된 태도이고 이건 마치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곧 당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100명 중 20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은 2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안과 미래만 해도 숫자가 26명 정도 되고 대안과 미래뿐만이 아니라 당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은 거의 대다수의 의견이죠. 그런 점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이 발언을 하면서 뭐 한동훈 전 대표는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제명당한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뭐 게시판에 사설이나 칼럼, 기사 이런 것들을 올린 것이 범죄 행위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그 제명의 과정에서 당시에 당무감사위원장이 제시했던 자료들이 실제 당원 게시판에 남아있던 글들과 대조해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나 그 가족들이 쓴 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제명을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범죄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제 새벽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들은 사실은 맞는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이재명 대통령 행보 짧게 좀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금 몽골 국빈 방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몽 황금 시대의 열자는 기체 아래 두 나라 여러 가지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 대한 평가 좀 짧게씩 들어보겠습니다. 몽고와 우리나라가 지금 단순하게 상징적인 관계가 아니고 몽고의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기술 문제라든지 유통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포괄적인 전략자 관계 CEPA 이렇게 바꿨잖아요. 포괄적 경제적 관계로. 그러니까 몽고와 우리가 비슷한 것도 많아요. 이번에 몽탄 얘기도 나왔잖아요. 몽고와 이제 동탄
동탄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던데 전 동탄을 뭐 가본 적도 없습니다만 그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도 동탄의 환경과 비슷하더라 몽고가 전혀 우리나라 그 동탄의 무슨 뭐 유통 문제라든지 신세대 문제 또 젊은 부부들 이런 것과 울란바토르가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대통령께서 몽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와 몽고는 여러 가지 비슷해요. 몽골 반점이 몽고 아닙니까? 그런 것 점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는 몽고 방문이 국빈 방문인데 단순하게 상징적인 관계가 아니고 우리와 몽고가 정말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에 관해서는 몽골과의 회담보다도 나토에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실패했죠. 그런데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하지 않고 독일을 선택한 것은 나토 동맹 때문입니다. 캐나다 총리실의 발표문에 그런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난 지점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점 위험해지고 분열된 세계에서 캐나다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는 나토의 일원인 독일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정말로 K방산을 세계 속에 드높이고 싶으면 나토 같은 데 꾸준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작년에 나토 정상회의 안 갔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에 처음에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을 때 거기 참석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비판했었습니다. 우린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인도태평양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해야 대한민국의 훌륭한 무기들도 외국에서 많이 사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다운 역할을 꾸준히 해나가야 외교적인 성과가 축적되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